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고 고도 자본주의 체제를 이끄는 글로벌 선도 국가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본주의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한 마리 덕후의 거친 상상력으로 감히 자본주의의 요체를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 돈을 받으면 일을 한다. 이 간단한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계에는요,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받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죠. 물론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기묘한 부조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 세계 고도 자본주의 국가의 미래 과제 중 하나이겠죠. 그전까지는 우리가 가진 부족한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느냐, 그것이 생존의 핵심일 겁니다. 오늘 그 작은 단초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마지막이라 해야 될지 벌써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지 네. 참 만감이 엇갈리네요. 드디어와 벌써는 어감이 상당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드디어는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아니 왜 벌써 마지막이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내년에 한 번 더 우리 이게 힘겨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제가 정말 많이 작가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세요. OBS 라디오 적당 덕후가 작가님을 굉장히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다 이런 걸로 오해하십니다. 우리 서로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우셨군요. 아 이게 즐거우셨구나. 잠깐만 이거 점점 말을 하면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작가님을 괴롭혔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잘 듣지 못한 몰랐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몫이 많아서 이게 생기는 오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4주째 듣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마른 걸레 짜듯이 짜면 짜서 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다들 청취자분들께 미리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리 감사드린다고 드리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녹음은 10월 중순에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미래에 듣게 되실 여러분께 미리 감사를 올리며 그렇죠. 근데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과거의 천은옥 작가님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한 달 반 뒤에면은 또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방송을 들으면서 나 저 때 왜 이 얘기를 했었지, 저 얘기를 했었지 하고 어쩌겠습니까? 과거를 늘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 없는 컨텐츠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제 청년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요. 이 이후로 아마 어디에서도 청년이 들어가는 어떠한 컨텐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해서다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까 뭔가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이상 더 얘기해 보면은 너무 전문적인 영역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전문적인 영역을 제가 배움이 부족한 것도 있고. 아니 우리는 작가님이나 저나 이 경제학을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인 혹은 저는 덕후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덕후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머나먼 지점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적어도 청년 지역 노동의 문제는 천연우 작가님이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의 한계를 특히 뛰어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연우 작가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되게 무거운 대비 제가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입을 다물려고 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내가 짜내고 생각했으면은 이 정도는 명부스럽지만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마지막 파트가 이 청년 파트입니다. 네, 덕후적 결론. 참 명부스러운 게 가장 큰 거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기도 했어요.
뭐 공부를 많이 안 하기도 이게 했고. 참 항상 듣는 얘기지만요. 가장 책을 열심히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셔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충분히 알아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또 제가 사람이 불려 나오면은 말할 기회는 정말 많아지거든요. 정말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떠들고 다녔었는데 되게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그래도 나름 결론이 내린 이야기예요. 이것들은. 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담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느 책이세요? 그렇죠. 뭐 작가님? 당연히 1988 아 그쵸. 1988은 아니고요. 88만 원 세대. 너무나도 유명한 80만 원 세대고 청년담론의 사실은 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막 청년정책조정이 민간위원회 내정이 된 다음에 여기서 만 청년조정위라는 것은 총리실 직속의 자문기구였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것 빼고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막 책을 수집해가지고 그때 막 88만 원 세대도 있고 막 청춘을 위한 나라도 없다 한윤영 저 뭐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막 이랬었는데 88만 원 세대를 가장 먼저 읽어봤는데 작가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그때 총리실 직속의 자문기구에 들어가서 88만 원 세대를 처음 읽어보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88만 원 세대가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사실은. 얘기기도 하고 작가님이 그때 처해있던 20대 중초반 혹은 중후반과는 조금 다른 세계 사는 청년들의 얘기가 주로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러니까 저는 독서를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읽는 거거든요. 독서도 생존입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생존 독서. 아이 책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네. 책을 읽어야 떠들 게 생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아무튼 88만 세대를 처음 읽고 든 순간이 네. 아 겁나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 책.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네. 뭐 때문이죠? 20대 모델이 기본적으로 4년제를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명문대.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중상위권 4년 이상의 대학 4년제 대학생들과 네. 그리고 은근히 시대 갈등을 조장하는 아니 대놓고 하는 느낌이죠. 사실상 88만 세대라고 처음에 박아놨으니까 제목에. 저는 청년담론에서 이걸 책을 처음에 왜 찾아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네. 저한테 청년 세대가 가장 힘들다라는 명제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명제가 그러니까 명확해야 이게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게 그렇죠.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동 그 명제가 이해가 안 돼요. 노동 현장에서는 최소한 청년 세대가 제일 힘든 세대는 아니다라는 걸 체화하셨던 거죠. 네, 현장에서 가보면 가장 불쌍한 게 86세대에 누구나 타겟을 하고 누구나 깡통차기 하듯이 차는 그 86세대 아저씨 비정규직 아저씨들 제일 불쌍하거든요. 저 매우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X세대나 X세대 바로 윗세대잖아요. 제가 X세대니까 X세대를 사무직이나 현장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X세대가 역사상 여기서 역사라는 건 한국 경제사겠죠. 전 세계는 아닐 거고요. 매우 짧은 한 30년도의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네, 한국 경제사상 처음으로 정년까지 현업을 그대로 하는 최초의 세대일 겁니다. 틀림없이. 과거에 인력이 넘칠 때는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나이가 되면 관리직으로 편하게 살 수 있거나 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첫 번째 세대일 겁니다. 근데 그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다 똑같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암만 생각을 해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공감이 안 되는 거. 이게 윗사람들만 했었을 때 적용되는 특수성들이 있긴 있거든요. 여기서 윗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건 경제적으로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 좋은 학벌을 가진 네. 사람들끼리는 나뉘는 분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네. 사실은 밑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는 뭐 연령에 관계 없다. 네, 그러니까 네. 20살짜리 현장에 처음 온 시다하는 애, 어린 청년공이나 60 넘어서 정년 넘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분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과연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진짜. 그러니까 20대가 미래의 포텐셜이 달겨있는데 미래가 별로 없는 직장에 왔기 때문에 네. 그 미래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다 포함하면은 청년들이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세월의 축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 노하우 그런 것들 아무것도. 네, 그러면 이분들 이미 지나온 세월들이 다 부정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보자고요. 정년 지나고도 일해야 돼. 몸은 몸대로 박살이 나 있어. 네. 65세까지 용접하시는 분 보면 폐 검사 막 어깨 검사 다 해보면 다 박살 났어요 진짜.
못 써요, 못 써. 폐도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를 어차피 흡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알루미늄 용접사들은 그래서 단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물질이 막 아니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 방독면이라도 근데 그걸 방독면을 쓰고 하면 안만 써봐야 소용이 없군요. 진짜 엄청난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그렇군요. 용접은 그 연기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알루미늄 용접이. 막 그러면 단명하는 정도고 그렇다고 뭐 돈이 남아 있냐면 자식들 대부분 다 퍼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처럼 안 만들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그게 자력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보다 보니까 88만 원 세대가 맨바닥에서 보니까 있는 자랑 있는 자의 대립이더라고요. 가진 사람들의 대립. 가진 사람들끼리 그냥 나이를 나눠놓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꼽자면은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이 나온 당시 시대 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최초의 세대라는 걸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거. 그러니까 못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부모 세대가 도달한 경제적 지점보다 효용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부모 세대의 평범함을 이제 자식 세대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대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뻑이 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한 그걸로는. 네. 아무튼 책에서 묘사하는 청년들의 이 사정은 사실은 현재에도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15년이 지났거든요. 그 책 나온 지 이제 17년 정도 지났겠구나.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올라갔죠. 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막 저임금과 비정규직에 시달리고 있는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17년 정도 동안 대체 뭐가 바뀌었나? 뭐가 더 불평등해지고 뭐가 더 개선됐을까? 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청년 문제의 제가 핵심이군요. 머리로 했던 핵심이거든요. 네. 두갈식을 좋아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두갈식을 그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자산 격차가 그렇죠. 2000년대 후반에다가 자산 격차가 확 벌었다가 2000년대 10년대 들어서 조금 줄어들다 2016년대 다시 부동산과 함께 급등해 버립니다. 그냥 아유,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치솟아 버리고 2010년대에는 이제 시장 소득 진위 계수가 비교적 일정한 편인데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가 최근 몇 년간 하락 추세에 있어가지고 네. 소득 불균형은 아주 조금 공평해졌으나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진위계수하고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가처분 소득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위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다만 이게 직접적은 아니고 간접적 지표고요. 전체 소득을 모두 모은 다음에 그중에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비율을 알아보는 겁니다. 불균등 정도를 계산하는 거죠. 간단하게 진위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사실 아무도 더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죠. 현실계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하다는 거. 그래 사실 1도 없어요. 예, 1이라는 그렇죠. 건 딱 한 명에만 모든 게 집중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 격차가 소득 격차예요.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격차가 적은 선진국은 보통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복지 국가들이죠.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0.3 이하대고,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이제 이탈리아랑 되게 비슷하죠. 조금 뭐 나아졌다고도 하고, 이탈리아나 일본, 우리는 평균값입니다. 말 그대로 선진국 평균값 0.33 정도. 자본주의 천국이죠. 천조국. 미국은 0.4에 육박하고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거 아세요? 없이 생각하면 미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제일 불평등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소득 격차가 더 엄청난 사이가 있습니다. 경제가 박살난 중남미. 멕시코가 0.4가 넘고요. 칠레는 0.45가 넘고요. 콜롬비아나 브라질 이 동네도 심각하잖아요. 0.5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도 박살났는데 심지어 있는 불평등하죠. 사람들만 그러니까 더 챙겼군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생각하면 중국은 되게 뭐 어쨌건 자기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의 진위계수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멕시코, 칠레보다는 아래겠죠. 그래도 우리보다 약간 더 높지 않을까. 그래도 미국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심지어 중국은 멕시코, 칠레보다 훨씬 높은 0.46.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 중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좋아하고요. 중국 문화도 예, 존중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근데 중국이야말로 이렇게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악랄한 전반을
모아놓은 교집밥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 같은데요. 진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결과가 공평하게 분배가 그쵸.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악랄한 점만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 세계 최악의 진위 기수는 어딜까요? 이거 의외로 쉽습니다. 좀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정말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어디에 저개발 국가, 저소득 국가는 아니에요. 중견 국가 정도는 돼. 중동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아마. 그렇겠죠. 맞습니다. 남아공입니다. 최상위권이에요. 0.6이 넘어가는데요. 와우. 근데 사실 이게 진위 기수가 0.5가 넘어가면 만성적 사회 불안입니다. 일상적으로 치안이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직업을 가질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으니 아주 가볍게 소매치기부터 노상 강도까지가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되는 형태.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0.6이 넘으면 딱 그겁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죽창을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0.7은 이미 폭동과 소요가 일상화입니다. 근데 남아공이 0.6이 넘어가는데 남아공에서 제일 큰 도시죠. 요하네스버그. 네. 요하네스버그만으로 좁히면 0.7이 넘어요. 와하하.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데 꼽으면 뭐 파벨라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네. 그 상파울루의 빈민촌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 요하네스버그 훨씬 더 치안으로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진위 기수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1912년에 주창된 개념입니다. 모든 그래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점이 있죠. 그렇죠. 진위 기수를 말씀하셔서 진위 기수 좀 설명을 했고요.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가 그나마 최근에 좀 줄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 부동산 자산과 주식 자산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가처분 소득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네. 이게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이고. 네.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간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몇 개 더 알아본 것들에 의하면은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대 들어서 완만하게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본적으로.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격차가 잘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명 격차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겠죠. 임금 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것 중 하나인 실업률을 네. 보면은 2014년부터 그냥 쭉 증가세입니다. 쭉 천천히 증가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때 되게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간 낮아졌습니다만은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취업률은 올라갔는데 좋은 일자리로는 못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합쳐서 마음대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벌써 결론입니까? 네, 네, 귀좀 끝. 네 지표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네. 지표로선 다 개선됐어요. 대부분이. 네. 엄청 안 좋은 건 가처분 소득 이 부분밖에 없고 네. 나머진 지표는 좋아졌는데 까보면은 여전히 헬조선인 건 뭐 때문이냐? 네, 뭐 때문입니까? 조사를 하니까 청년 문제가 실제 직관하고 되게 다른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 직관하고 많이 다르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과 현실이 되게 다른 게 많았다는 건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성별 갈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젠더 갈등이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50대 이상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청년들 막 젠더 의식도 없고 막 그 뭐였더라 막 팬코 이런 거 하는 애들 여자애들 뭐라고 하고 트위터 하는 여자애들은 남자들 뭐라고 하고 아유 씨 죽겠어 그냥 뭐 이런 건데요. 네. 반대입니다. 과잉 대표됐죠. 그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제일 시끄럽고 그걸 퍼나르는 사이버 레카들이 많이 퍼날라서 그러는데 예, 저도 이건 체감합니다. 가장 성평등, 젠더 의식이 높은 세대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은 세대며 마찬가지로 요즘 애들은 하버드 이런 거 안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좋은 직장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블라인드 같은 데서 자기 직장 까놓고 막 아무 소리나 한다. 우리 전 국민의 99% 넘게 하버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가지고 능력주의의 화신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반대합니다. 청년층은 불평등과 차별에 가장 많이 반대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잘 못 보는 거. 네. 그 기득권 청년을 상징하는 20과 네. 대다수 청년을 대변하는 숫자 80 사이에는 흔히 얘기하는 2080 말씀하신 거고요. 2080의 가장 큰 허점은 꽤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꽤 돈을 많이 가진 30% 사이의 계층이 존재한다는 중위 거죠. 계층. 중위 계층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 교육 수준은 높고 정보 습득도 빠르고 중년층과 다르게 여러 가지 정책의 혜택도
또 받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니까 과거보다 현재 대다수 청년이 살기 좀 더 괜찮은 환경이 맞다. 그렇죠. 하다못해 그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어느 정도 넣으면 직장과 국가에서 채워줘서 목돈을 주는 이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헬조선이지? 이게 왜입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네. 자, 왜 막 청년들이 현재가 지옥이라고 하는데 뭐 진단도 여러 개 있고 뭐 저도 막 15%의 성과 85%의 평야라고 해가지고 15%의 정규직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15%의 성체와 네, 85%의 들판 네, 왜냐하면 15%가 이게 딱 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그런 것들 의사 뭐 이런 전문 네. 직업까지 다 포함해서 15%고 나머지가 85%거든요. 네. 이 비유가 네.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네. 청년들의 부모 세대인 이제 5060 세대의 부 75%에서 80%가 상위 30%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대부분 아시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셈을 해봐도 이제 나머지 7알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덕을 거의 못 본 채로 청년이 돼서 사회로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좋은 교육을 받고 딱히 아쉬울 건 없지만 뭐 물려받을 재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은 만들어줬지만 좋은 직장에 보내줄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자원을 물려줄 수도 없는 막 그런 상태에서 그쵸? 내세울 자원이 그러면 청년한테 내세울 자원이 뭔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청취자분 중에 중년분들하고 똑같았을 텐데 청년 때랑 열정과 성실함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열정과 성실함의 값어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청년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근데 예전에도 뭐 이건 크게 열정과 성실함이 예전에도 크게 값어치가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발라내야 되거든요. 이 얘기에서도 이게 네. 이걸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가 돼 보니까 자 네. 현미경을 좀 더 들여다 보면은 86세대들처럼 이제 86세대는 진짜 악과 깡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취미인 분들이 되게 많고 일을 그만 못 두잖아요. 막 그 정년이 지나서도. 아니 그게 이게 사회적 그런 강요가 있었다니까요. 하다못해 무슨 뭐 휴일에도 꼬박꼬박 출근하고 회식한 다음 날에도 새벽에 출근하는 게 딴 일을 안 해도 그게 미덕처럼 칭송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들 안 될 것처럼 눈치를 주고 그렇죠. 이런 악바리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거든요. 청년층은. 그렇죠. 근데 그거와는 달리 근데 덕분에 과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막 90년도 때 글 쓰고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도 많지 않아요. 훨씬 많아졌죠. 근데 예전보단. 당시엔 일부 전문 직업인들만 입에 풀칠할 수 있는데 화가랑 소설가 뭐 시인 이런 그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거쳐서 했어야 됐잖아요. 소설가는 등단을 했어야 됐고 애초에 그렇죠. 등단 뭐 몇 명이나 할 수 있고 막 출판 그거 권력이 얼마나 있었으면. 지금은 웹소설만 잘 써도 충분히 인기 작가로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출판 시장을 웹소설이 넘어가 버렸죠. 그 시장의 규모를. 네. 아무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물론 그것도 부가 몰린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적어도 시장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하게 됐는데 네. 누구나 뜻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요. 겨우겨우.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시도 적어도. 자체는 허들은 무조건 낮아졌죠. 굶어 죽지 않아요. 네. 청년이 좀 더 살기 나아졌다 오히려라고 네. 말한 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음. 밑바닥이 약간 올라왔다 이전보다. 음. 예전에 밑바닥이 저 밑에 있었는데 밑바닥이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쟤 아무리 가난해도 네. 예전처럼 막 이제 그렇죠. 자기 삶을 다 포기에 던져가면서 네. 뭔가를 해야 되고 일에 몰입해야 되고 그랬던 건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여전히 헬인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바닥은 찔끔 올라왔거든요. 네. 천장은 엄청 올라갔어요. 바닥과 함께 천장이 더 올라갔군요. 네네네. 예전에는 바닥과 천장이 별로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났는데 문제는 이제 바닥이 쬐끔 올라올 동안 천장이 무지막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제가 핵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왜 청년 문제에 이렇게 네. 둔감했지라고 하니까 네네. 저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올라온 것들만 체감이 되거든요. 높아진 천장까지는 볼 여력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천장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년층 위해서는 보통은 천장만 보게 되죠. 네, 투덜대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천장이 높아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전보다 삶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천장을 높여 본다는 게 무슨 아주 비싼 스포츠카에 엄청나게 큰 집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86세대가 노력하면은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기본으로 깔고가 들어갔던 것들. 저 결혼과 집. 네, 연애, 가장 결혼, 대표적이죠. 집, 가족, 노후, 안정 이런 것들이 싹 다 사치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연애 결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시대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비교 이런 것들과 더 겹쳐가지고 비교를 체감하기는 훨씬 쉬워졌고 심지어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SNS나 이런 것들로 체감은 더 쉬워졌고 실제로도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네. 이 변화에는 근데 경제적 요인만 단순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GDP가 내일 2배로 뛴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내일 2배 되면 진짜 좋겠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소득도 갑자기 2배 될 거 아니에요. 물가가 2배로 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물가가 2배까지는 물가는 한 1.5배쯤 오를 거예요. 네. 그럼 어쨌건 이득. 농담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잘 사는 세상인데 이것보다 더 잘 살겠죠. 근데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형적일 정도로 특히나 이 출산율이 대표하듯이 기형적으로 그러니까 0.7이면 이게 인류 역사에 이런 적 있었나? 서울로 기준으로 0.5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5대 출산율이 과연 인류 역사에 있었나? 그러니까.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 80년대 프랑스 그렇게 난리칠 때도 아세요? 걔네 출산율 2였습니다. 지방소멸이란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이러다가는 일본이 존속할 수가 없다. 마츠다 보고서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소멸 가지고 엄청나게 히트쳤고 중앙에서도 막 읽었는데 그때 엄청 심각해졌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때 마츠다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일본의 출산율이 1.4였어요. 그러니까요. 1.4 가지고 죽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0.7대 전국 0.7 서울 0.5 아이고 더 아무래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은 그 수도권에다가 집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그것만 봤을 때 부모 세대의 평범함을 가질 수 없다. 알겠습니다. 천우 작가님이 직접 고민하셨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어보니까 훨씬 더 가슴에 잘 머리에도 잘 전달됐던 이야기 같고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계속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지역, 청년, 노동 세 가지 담론을 가지고 천우 작가님과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에서 아주 인사이트풀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청년들이 예전보다 비해 살기 좋아진 거 틀림없습니다. 근데 바닥이 높아진 만큼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으로 천장이 높아졌고 그 천장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예전 세대에 비해 사치하고 그러니까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아주 비싼 큰 호화 주택에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부모 세대가 아주 평범하게 누릴 수 있던 연애, 결혼, 집 가족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사치처럼 된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청년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기성세대에서 야 니네가 뭐 어려웠냐 우리 때는 뭐 군대 가면 요 막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서로 어렵다고 얘기한 지점이 다르구나. 비유를 들자면은 가짜 뉴스 얘기를 할 때 어느 쪽에서는 방송사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를 해. 그 반대쪽에서는 인터넷 언론들이 막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해. 우리한테 불리한 뉴스를 배포해라고 하는 거고 아니 유튜브가 지형이 우리한테 불리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가짜 뉴스를 하면서 지목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손가락으로. 네. 근데 하나로 가짜 뉴스라 문제라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지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발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바닥이 약간 올라갔는데 천장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해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기성세대 분들이. 수긍되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담론에서 흔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작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우리 때는 그 라떼를 계속 확장시키면은요 X세대의 윗세대의 더 윗세대 그분들 한국전쟁 겪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조금 더 윗세대는 한국 전쟁 때 실제 참전하신 분들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그냥 겪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 자이든 타이든 나가서 일상적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생활을 길게는 3년, 짧게는 몇 개월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고 현실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기억 속에는 니네가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옆에 동료가 총을 맞아 폭탄을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느냐 그것보다 세상 참혹한 일이 어디냐 맞는 말씀이죠. 네. 근데 IMF 때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잃었거나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거나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 고통은 전쟁에서 물리적 목숨을 위협 당하는 것과 완벽히 같은 고통입니다. 최근에 세대 갈등 문제로 벌어졌던 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제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최근은 아니고 방송 시점으로는 네. 벌써 한 2달 반 됐네요. 네. 그렇죠. 그때 팸코 20대 하는 20대 남성들을 향해서 엄청 세게 독서를 날리셨거든요. 팸코라는 거 이제 FM 코리아 그러니까 풋볼 매니저죠. 게임 커뮤니티인데 극단적인 성향의 남성 이용자들이 더 많은 곳으로 알려진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말씀하셨던 게 막 이제 짱돌을 들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짱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실제 물리적 폭력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은유였겠죠. 목소리를 높여라. 왜 거기서 꿍시렁꿍시렁만 하고 있어? 그 얘기겠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민주주의가 좀 더 고도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도화된 또 수수료를 나름대로 내고 있지만은 저는 그 발언이 100%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적하신 그 FM 코리아 하시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끌어올려던 그 근처 당의 청년 여러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안 올 사람들이 아닌데 다리를 끊어버렸거든요. 이분이 다시 못 돌아오도록. 이거 잔도를 불태웠다는 건 약간 좀 과한 표현 같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OBS의 토크형 유일한 콘텐츠인 적당 토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나의 한국 현대사였을 거예요. 그 책이. 와, 이분들 진짜 장난 아니게 살았구나. 아니 뭐 20살에 막 그 총등 군인들한테 엽차기를 맞고 낮에는 또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막 밤에는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조직하고 막 이런 그 고도의 역량들을 보면은 특히나 막 이제 항소 이유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아 진짜 빡세게 살았구나. 그게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 세대 그분들에게는 그게 한국 전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물리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그런 삶을 잘 정리된 글로 보니까 이 뭐라고 하는 거 이해는 또 간다 한편으로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건 되게 우스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에게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그게 IMF 때 받았던 고통, 한국전쟁 때 받았던 위협, 민주화 세대가 겪었던 물리적 고통과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것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그 맥락을 알고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는 맥락들을 알면은 훨씬 덜해져요 저항감이.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이해가 안 된다면 존중. 말 그대로 당신의 고통도 나만큼 크겠지. 존중합니다. 예, 한번 그 정도면 돼요. 예, 한번 이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 회군 이런 것들을 20대들이 거대한 집회를 20대들이 좌우하고 그걸 돌리느냐 마느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됐던 그때 청년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의 무게감을 생각을 해보면은 나올 법도 하다라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청년 당사자들의 얘기를 네. 좀 더 밀도 있게 하면은 좀 더 다운된 톤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좀 더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을 동력으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압축 발전, 압축 성장의 가장 큰 폐해죠. 무작정 계속 돌리는 거예요. 경쟁을. 경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비교를 수반을 하죠. 그렇죠. 무조건 순찰을 매기고 등위를 결정하죠. 문제는 이 경쟁의 승자랑 패자 사이의 양극단 넓이는 엄청나게 넓어졌는데 네. 그 넓이 체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거죠. 인터넷에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을 알려주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뭘 알게 되느냐? 노력과 성실의 한계를 되게 쉽게 체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나는 저 세계의 끝에도 도달하지 못할 거야. 주제 파악을 네. 미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제 파악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년도 똑같아요. 저 똑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파악을 미리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군요.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고 청년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 열정을 동력으로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포기도 선행학습을 하는군요. 그렇죠. 선행학습 없이 야. 이때는 청년기라는 거는 스타트업 시작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포기의 선행학습이라 진짜 가슴 아프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법부터 이렇게 딱 알게 돼 버리면 주제 파악을 알게 되면은 더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 이거 어느 정도 공감되고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네레이션의 한계겠죠.
저도 당연히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물려받은 거 없는 청년들이 네. 과거 세대의 평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15% 성안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협독한 경쟁을 뚫어내야 되거든요. 경쟁을 이제 쪼개보면 불합리한 구석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경쟁도 분해해 봅니까? 가장 큰 거는 확정성이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하면 이게 네네. 게임이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건데 그쵸. 이 정도 노력하면 선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가 뛴 만큼. 네, 네, 레벨 일일이 10이 뛴 되면은 무슨 장비를 찰 수 있고 그렇죠. 20레벨이 되면은 네가 뭐 어떠한 갑옷을 찰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20시간 공부해도 21시간 공부한 사람한테 질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그것도 아니 이렇게 이것조차 선형이 아니라서 20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공부한 사람한테 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성 안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확정성이 없는 만큼 확장성도 없어요. 확장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네. 스펙을 딴 데다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하. 그렇죠. 노가다 경력은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타일공을 했다가 치더라도 네. 다른 그걸로 갔을 때 뭐 철골 세우든 아니면 뭐 네. 아무튼 어디를 다른 가든, 건설 다른 현장에 어디를 직종의 가도 기능직을 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거든요. 타일공 자체를 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경력이 될 수 있죠. 일종의 이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느낌을 안다는 거니. 근데 스펙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은 스펙들 대부분이 뭐 그쵸. 영어 정도 빼면 뭐 토익이건 뭐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토익이건 뭐 각종 종류의 자격증이건 여러 가지 경험이건 이거는 이들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혹은 공직에 입직하기 위한 걸 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긴 하죠. 확장성이 없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확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싸워보면 뭐합니까? 이게 안 먹히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성과 확정성이 없다는 아이고.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그 판세 위에서 겨우 성에 입성해봤다고 치죠. 네. 그럼 겨우 평범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블라인드에 글쓸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꿈꿔볼 수 있죠. 네, 근데 밑바닥보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는데 네. 대표적으로 막 이제 자가보유 아마 뭐 수도권 외곽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음. 그다음에 결혼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옵션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전 같았으면 밑바닥에서 누구나 시작해도 얻을 수 있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 가정을 꾸리고 집을 물론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무조건 전세, 월세가 기본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도달하기 머나먼 지점에 가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과거 세대의 평범함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쟁취하기 힘든 사치제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열정과 성실함의 값어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한 게 이 상황을 압축한 거예요. 그러네요. 열정과 성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그렇죠. 고작 과거 세대의 평범함이다. 그러니까 네. 예전 세대가 누리던 평범함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냉소하는 이유가 이 환경 변화에 왔다고 보는 거죠. 저는 평범함의 허들이 너무 높아졌고 네. 경쟁 탈락자는 속출하는 중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 못하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막상? 승자도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과거의 평범함이야. 그쵸. 당연히 결론이 도출되죠. 아 모두 대다수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회는. 그래서 이 2030 특히 청년 세대들이 공정이라는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이 원인이군요. 네. 평범하고자 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요. 아,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해결책을 답보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실제로 막 정책이 들어가고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담론이 오가야 되고 이런 엄청나게 큰 문제라 가지고 제가 거기엔 자신이 없어가지고 청년 문제를 놔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신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여기 우리나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지구의 항구적 평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평범의 허들을 낮추는 순간 무한 경쟁을 동력으로 쏟아내 왔는데 평범함의 기준을 낮춰봐요. 그러면 성장 동력이 같이 떨어진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 갈아가지고 무한 경쟁으로 뭔가 하는 시기는 지났고 지났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온 체제에 들어온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고도 성장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케어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사회의 안정화 시스템을 이룬 많은 나라들의 선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따라가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평범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정을 꾸리고 내 집을 가지는데 큰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미숙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중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미숙한 방법으로 이 기본적인 전제를 지켜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하긴 해야죠. 뭐든지 해야죠. 뭐든지. 그렇죠.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청년들이 냉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GDP 얘기를 했었는데 GDP가 확 올라가도 국가에서 집 공짜로 주고 육아를 보장해줘요.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랑 패자를 나누어서 서로 비교하는 이 급 나누는 이 정서와 문화가 잔존하는 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청년은 계속 불행할 거다. 왜냐하면 비교 군인이 있으니까.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사실 지금 청년 담론만큼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저소득 노년 세대 같거든요. 노년 세대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하고 네, 가장 정말 적절한 치료와 주거에서 가장 사회적 취약자잖아요. 전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청년 세대 담론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요. 그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저소득 노년들도 분명히 한존하고 있고 그분들의 성향, 정치적 성향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비하의 대상이 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비하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이제는 혐오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청년 담론, 청년 세대 일단 전 청년 담론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년 문제 해결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고민해보는 제일 좋은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상향평준이나 평균 올려치기 근데 이것도 반드시 나쁘냐고 물어보면 아니 인간은 당연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더 예쁘고 잘생기고 모든 조건이 좋은 이성을 만나 배우자가 되고 가정을 꾸미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거든요. 아 누구나 그러니까 엄청 예쁜 사람하고 멋진 사람하고 네. 결혼하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아무튼 무작정 경쟁하지 말자 뭐 막연하게 평등한 사회 만들자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실 거고요. 근데 경쟁을 하더라도 전장을 좀 옮겨보자라는 거죠. 다수의 패자로 무덤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소수의 승자만 살아남는 이 구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한국식 능력주의에 따라붙는 이 공정이라는 얘기가 되게 큰 모순이 경쟁 시작점이 제각기 다른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첫해 작가님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죠.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이 시합을 하는데 이미 체급 차이가 다른데 둘에게 글러브를 주고 복싱은 룰로 싸워. 그럼 공정하잖아. 네.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공정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각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비행기를 상속받은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좋겠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받은 친구가 있을 거고 네. 자전거를 물려받은 친구가 있을 거고. 작가님 근데 요새 자전거가 엄청 비싼 게 많아요. 아, 자동차보다 비싸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 내지간하면 네. 내지간하면 진짜. 그리고 믿을 건 자기 두 발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네. 심지어 그 두 발마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지만요. 네. 같은 작성에서 같은 목적지로 향해야 된다면은 너무 네. 뻔하잖아요. 승부는 비행기가 이기겠죠. 대부분. 이런 거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승부를 하면 안 되는데 두 발조차 없는 청년들한테 네. 의족을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하면은 불공정하다. 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게 근데 왜 불공정하다고 하면 이유가 뻔하죠. 누군가 경쟁에서 유리해지면 내가 그만큼 불리해지거든. 아니 근데 의족을 단다고 그래서 멀쩡한 두 발보다는 느릴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들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불리해질 여지를 하나라도 주기 싫은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래를 향한 착취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제가 한 달 전만 같아도 그게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악감정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이 구조를 없앨 방법은 당연히 존재하지는 않겠지만은 없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례가 없는데 경쟁을 못 없애더라도 네. 패자가 느낄 굴욕감과 불합리함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는 거죠. 최소 졌다고 해도 굴욕감 느끼게 하지 말자. 예, 막말로 쪽팔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생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시낭인 이런 게 왜 양산이 됐겠습니까? 지금은 좀 그러니까요. 덜하거든요. 고시 자체도 힘이 빠져서 고시낭인들 양산되는 게 패자가 느껴야 그쵸.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쵸. 짊어지고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시낭인 같은 이런 극단 사례가 안 나오려면 승자와 패자 간 간극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줄여야죠. 네, 그래서 공정이 아니라 결국 불평등의 관점을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고.
한국에서 이제 공정이란 단어가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요새 쓰는 공정이라는 말을 공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단어가 돼가지고 지금 청년들한테 유통이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변이 바이러스예요. 공정 변이 바이러스. 실험이란 링 안에 가두고 경쟁자한테 이제 가혹함과 무자비함을 쏟아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링을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네. 가지를 이 한 달 동안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경쟁과 승자, 패자만을 가리는 차가운 공정이 아니라 네. 누구나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할 수 있는 평등을 추구할 때 청년들의 냉소가 녹아내리고 그러면은 네.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좀 더 뭔가 네.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 그러면서 세상이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결론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거잖아요. 리스펙. 네. 서로 리스펙. 결국은 그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옳아야 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쟤네들은 무조건 틀렸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거나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존중까지만.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난 저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고 저 생각을 따를 생각도 없지만 일단 당신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알겠다. 난 그걸 무시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까지만. 네. 아까 전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맥락이에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 책을 전부 다 깔고 보고 있고 팟캐스트 다 보고 진짜 열혈 팬 중에 상열혈 팬이거든요. 심지어 전화 한번 했었을 때 딱 1분 전화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서 배워왔던 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적확하게 나눠서 비판을 해보고 상대방 입장 이입도 해보고 이런 거였잖아요. 말씀은 좀 그러신데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이에요. 요새 또 PC가 되게 오염되긴 했지만 어쨌건 PC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PC하시게 한 말인데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으신 건 있겠죠.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이제 중년과 네. 청년의 마지막 그걸 달리고 있는 그 대화를 하면서 네. 이렇게 서로 쪼개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요즘은 그럴 여유가 더 없고 심지어 모든 이제 SNS나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들은 확증 평가를 강화한 쪽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돈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더 효용을 느끼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서 실체적으로 이해해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너무 동의하고요.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제 정말 한 달간에 작가님은 굉장히 괴로워하셨지만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작가님을 괴롭혀서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세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동안 같이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소감을 안 물어볼 수는 없죠. 너무 뻔하고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소감이라 이게 저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할 말들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울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번아웃이 그냥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이제 재활하는 단계라 가지고 생각이나 갱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뭔가 되게 얘기가 허접한데 이거밖에 전달을 못 드리는 게 늘 죄스럽고 아마 실제로 라디오로 들으면 더 괴로워할 거예요. 아닙니다. 예,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복귀를 하기 위해서 들으면 더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제가 이게 주로 과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서울 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생각에 공백이 있었어요. 업데이트된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업데이트를 잘 못했고요. 심지어 저 때보다 좀 더 냉소적이게 변한 것 같기도 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냉소가 자신을 집어삼키지만 않게 하면 됩니다. 네. 냉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거에 저가 했던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확실히 이 말에서 크게 막 모순을 그러니까 디테일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는 별개로 방향이 옳구나. 그만큼 성장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길을 꼬불꼬불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멍청하게 가지라고 했지만은 방향 내비는 잘 찍었네 그래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교차해 보면서 또 생각의 저변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은 좀 더 독서를 다시 좀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요?
공부를 별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라는 얘기는 네. 변명이고요. 그 먹고 네. 사는데 급급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냥 공부하기가 싫고 그냥 막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천연 작가님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순수하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내년에 나올 책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라는 홍보를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진짜 소감만 말씀하시고 계시죠. 뭐 그러니까 책은 지금 뭔가 얘기를 해봐야 그때 가서 바뀔 수 있고 특히나 저같이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뀔 수 있으나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노 갈등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장르가 그리고 이번엔 에세이나 르포가 아닌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매우 가벼운 소설이 될 거예요. 쇳밥일지가 무거운 주제에 계속 천착돼 있지만은 최대한 재미있게 가볍게 읽으려고 썼듯이 그 노력들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에 천연 작가님의 본격 소설. 야 이제 이거 얘기해놨으니까 마감 안 지키면은 내년에 못 나오거든요. 그럼요. 큰일 나죠. 반드시 낙장불입니다. 나와야죠. 일단 예상은 몇 월 예상하십니까? 발매는 여름에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여름방학에 나와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6월 말 출간이 제일 좋긴 해요. 네 7월이나 뭐 그 정도에서 네. 마감을 그러면은 3월까지 주셨는데 처음에는 네. 3월 너무 깁니다. 천연은 글속도 아시면서라면서 1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봉곤 편집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늘 자기의 가장 좋을 때만 기억하고 인간의 못된 버릇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안 써져. 그렇죠. 내가 로또를 사면 맞을 것 같죠. 예. 네. 인간의 3월까지는 어떻게든 거짓인데. 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적어도 가을쯤에는 천연우 작가님의 신간을 따끈따끈한 소설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노동에 대한 이야기고 더군다나 주제가 노노 갈등입니다. 근데 톤은 아주 발랄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적당 덕후도 약속 하나 드릴게요. 내년에 천연우 작가님 책을 내시면 저희도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또? 아니 그땐 책 얘기해서 책 파셔야죠. 안 파실 거예요? 그거 그러네요. 네. 설득된다. 당연하죠. 책 파셔야죠. 아니 저희가 뭐 째째하게 10분 5분 드립니까? 책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책 얘기를 2시간 동안 하실 건데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약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약속 주셨고요. 아쉽지만 천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올해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내년에 다시 뵐 거고요. 그 약속 꼭 드릴게요. 또 봬요.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천윤우 작가님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천윤우 작가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밤 보내세요.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안다.